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A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1번의 1번 문항부터 좀 말이 많은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이 출제되고 나서 좀 논란이 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 미출진 기획 예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Q. 우리 아이는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능 검사가 있나요? 알다시피 지능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언어에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없는 걸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지능 검사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생의 문화, 언어적 배경에 영향받지 않는 마인과 몸지수를 실시하는 비언어성 지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언어성 지능 검사 같은 경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의도는 이 마인과 몸짓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마인과 몸짓으로만 비언어성 지능 검사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답에 나와 있는 한국판 리히터 비언어성 지능 검사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마인과 몸짓, 특히 마인 때문에 뭘 많이 생각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KABC나 KABC2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 얘네들도 일부 문항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성 검사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일부 문항이 아니라 전체 문항을 이용해서 여기 지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문항을 사용하는 KABC나 KABC2 같은 경우에는 저 내용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한국판 리히터 비언어성 지능 검사만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2번 미출진 니은을 하는 이유 한 가지를 기준 참조 검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쓰라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 Q 내용을 보시면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 검사라는 게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카이제 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다? 뭐 지금은 나이제 KABS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카이제 3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카이제 3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반 학생 적응행동 지수와 지적장애 적응행동 지수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기준 참조 검사 특성으로 해석하라는 문제가 지금 문항 2번 문제입니다. 자, 기준 참조 검사의 특성이 뭐냐? 상대적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 상대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점수와 기준,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 위치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장애 학생을 진단할 때 먼저 일반 학생의 적응행동 지수를 활용해서 해석한 후에 지적장애 학생 적응행동 지수를 해석하는 이유를 쓰는 게 이 문제죠. 즉, 먼저 일반 학생과 비교를 한 다음에 일반 학생 중에서 못한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는데 얼마만큼 또래 지적장애 애들보다 얼마만큼 잘하느냐 원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적장애 학생 적응행동 지수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학생의 행동 지수를 활용한다고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참조 검사의 특징은 점수, 집단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특징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디귿에 들어갈 특수교육 지원 유형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에 지금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없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지원 유형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Q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이는 소아암으로 입원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인데 병원에는 병원학교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학한 병원에서 학력 인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학생이 입원한 병원에 병원학교가 없다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디귿을 통해 학력 인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소아암으로 입력했으면 그 병원에 있는 병원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 병원학교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라는 거죠. 어떤 걸 이제 예상할 수 있냐면, 일단 순회 교육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수업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수뇌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에 대해서 학력 단절 그리고 수업의 연수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력 인정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당연히 수뇌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출석을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체 법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학력 인정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단체에는 좀 문제가 됐던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원격 수업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법이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력 인정 교육을 썼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제시하고 있는 1. 밑줄친 리을의 결정 절차를 쓰고 이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얘는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자, 일단 취약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한 다음에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 같은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등하교육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그리고 보호자 의견이 고려사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번. 가는 정생동 장애인을 이분하는 교육적 분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 내용을 보시면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들에게 물건을 던짐, 교사의 지시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거친 말을 하면 정함, 수업 시작 종이 울려도 제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격성과 저항, 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 훈련 중에서 외연화 장애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교육적 훈련 같은 경우는 내재화와 그리고 외연화가 있는데, 이 내재와 외연화와 관련된 이 개념을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바라고 불리는 검사 도구라는 것 정도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적 분류와 구분할 수 있는 게 임상적 분류라는 사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2번. 나의 밑줄친 기억과 같은 집단 강화 방법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이 다른 집단 강화 방법들과 구별되는 점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뭐 3가지 버전이 있고 6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예전 1975년에 이제 언급됐던 3가지 버전을 얘기합니다. 그 3가지 버전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적 집단 강화, 그리고 종속적 집단 강화, 상호주도 집단 강화, 이 3가지를 얘기하죠. 기억, 시작정이 울리면서 제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토큰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정우에게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시작종이 울리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반 전체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앉은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과 비교되는 걸 쓰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비교되는 게 종속적 집단 강화, 그리고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가 있습니다. 얘네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종속적,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요. 상호 의존적, 서로 영향을 받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독립적 집단 강화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데 종속적 집단 강화와 상호주도 집단 강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죠. 자, 종속 같은 경우는 나는 안 하지만 나와 관련 있는 저 사람이 해야 내가 강화를 받는 거고, 상호주도 같은 경우는 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독립적 집단 강화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눈에 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집단 강화 3가지는 독립적, 그리고 종속적,
그리고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가 있고 얘네 두 개와 얘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만 상관이 있으면 됩니다. 즉 타인의 행동은 상관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종속과 상호의존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의 행동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다음은 통합교사가 나의 밑줄친 니은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준 변경 설계 그래프이다. 눈에 띄는 게 기준 변경 설계죠. 그리고 이 기준 변경 설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DR, L과 거의 개념이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설계를 사용할 때 1. 정우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 기록 방법 명칭을 쓰고 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A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정우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 기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언에 보면 처음에는 정우가 시작종이 울린 후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리는 현재 평균 시간보다 약간 짧은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토큰을 주고 그것을 성공하면 그 시간에 단계적으로 단축해가면서 토큰을 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종, 선행 자극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자리하기까지의 거리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선행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걸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지속 시간, 아니 지연 시간, 그리고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우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 기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연 시간과 그리고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반응 시간 관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A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기준 변경 설계, 기준 변동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또는 내적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상황의 수, 두 번째가 상황의 길이, 세 번째가 기준 변화의 크기, 그리고 네 번째가 수행 수준 변화의 방향인데, 지금 얘기했던 상황의 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상황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변화의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황의 수도 상황의 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내용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방금 얘기했던 상황의 수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의 길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 변화의 크기, 그리고 수행 수준 변화의 방향. 이 4가지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가장 마지막 거잖아요. 즉, 얘 어떻게 본다고 하면 교사가 이러한 토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점점점 문제 행동이 줄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높였을 때 이 기준에 따라 행동이 변한다고 하면 이 독립변인, 즉 토큰을 사용하는 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변화의 방향을 바꿔주는 내용으로 답을 썼습니다. 뭐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1. 가의 밑줄친 기획을 고려할 때 나의 밑줄친 니은 활동에서 자세 지도를 위한 1. 미주의 자리 배치 방법과 그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을 고려하고 했으니까 기획 내용을 보시면 미주 같은 경우에는 경직형 뇌성마비이며 오른쪽 편마비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니은 활동, 니은이 텔레비전으로 국경일 동영상을 시청할 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쓰라는 게 1번 문항이죠. 자, 기본적으로 편마비가 있다고 하면 한쪽만 사용하게 됩니다. 한쪽만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발작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엄청 재밌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교탁이고 교사가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배치했다고 하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이고 오른쪽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교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교사에 어디 있어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답을 쓸 때 좀 구분해서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사 입장에서 교사를 바라볼 때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교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 위치에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이 문제를 답에 적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네, 발작을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네,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나의 밑줄 친 리을에 참여하기 위해 영수는 여과 활성화 기능이 적용된 보안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라고 한다. 여과 활성화의 작동을 쓰라고 하죠. 진짜 재밌는 건 간접이든 직접이든 간에 이러한 뭐 선택 기법이라든지 활성화 전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의를 쓰라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화 전략 같은 경우는 직접 선택과 관련이 있고요. 이 직접 선택의 활성화 전략은 총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 해제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이 여과, 그리고 평균 활성화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불필요한 움직임 때문에 터치한 것을 빼고 평균적으로 이 보조 도구를 사용했을 때 시간을 AAC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여과 활성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활성화 전략과 관련된 정의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이 4번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꽤 있죠. 일단 다음은 수동일처 선택과 사용 시 고려할 사항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쓰라고 하죠. A. 학생의 고개를 가늘 정도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가 많고 적절한 자세를 위해서는 딱딱한 재질이 더 바람직하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등받침이죠. 그리고 B. 학생이 식사 및 학습활동, 의사소통 기기 등의 사용에 편리하지만 휠체어의 무게와 좌우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독립적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랩트레이, 랩보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랩보드, 랩트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눈에 여기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손거리, 팔거리. 이 팔거리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있으면 좋은 점은 척추 기형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몸의 무게 중심을 잘 분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선택과 사용 시 고려점 같은 경우에는 박은혜 선생님 책 내용으로 나오니까 박은혜 선생님 책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고개를 가는 정도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면 좋아요. 어떻게? 고개를 잘 가눌 수 있으면 높게. 근데 못 가누면 어떻게 해요? 짧게 해가지고 목을 받칠 수 있는 이 머리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내용과 함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개념들이 좀 시험 문제 나왔죠. 자, 1. 최 교사는 가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기획을 습득시키고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할 때마다 주요에게 나의 밑줄 친 리을을 보며 따라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전략의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신영기 선생님 책
자폐성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 1번 문항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내용이 8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시각적 구체적 체계예요. 즉, 자폐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훨씬 더 좋다는 의미고, 이때 시각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는 교수를 시각단서 교수라고 합니다. 이 시각단서 교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적 시각 자료와 그리고 정적 시각 자료가 언급이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동적 시각 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게 시각적 구체적 체계에서 얘기하는 시각 단서 교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 교사는 가를 고려해서 나의 미추친 기획을 스치시고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할 때마다 지호에게 나의 미추친 니을 보며 따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획이 뭐냐면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험실 수업 규칙 영상을 계속 줬죠. 이 영상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적 시각 자료가 될 거고, 알다시피 이 뭔가를 보는데 이 뭔가가 영상이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네,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동적 시각자료 얘가 비디오 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비디오 모델링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문제,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4번을 볼 겁니다. 자, 이 4번 같은 경우도 출제되고 나서 좀 문제가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다? 이 자폐성 장애 결함 특성과 관련해서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성 장애 인지적 특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 이해, 두 번째가 중앙음식, 세 번째가 실행 기능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 이해, 마음 이해의 결함 또는 마음 이론의 결함, 그리고 또 뭘 고민했냐면 실행 기능의 결함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 이해 결함과 관련이 있죠. 이 마음 이해가 뭐냐? 다른 사람의 생각, 관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 기능의 결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 기능이 문제 해결력 유연성과 관련했어요. 즉,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낯으로 보이는데 쟤는 밤으로 보이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 개념이 박명의 삼책에 언급이 돼 있죠. 자, 박명의 삼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박명의 선생님 책에 마음 이해 능력의 결함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 이해 능력의 결함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 이 영향 중에서 박명선 선생님 책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 이해의 어려움으로 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실험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때문에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이용해서 좀 기억할 내용이 뭐다? 네, 이 내용이 있죠. 목소리 톤이나 운율 이해와 사용의 어려움.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에서 운율 같은 경우는 뭐 준언어적 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듬어기 강세. 이 준언어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음운론, 화형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인지적 특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마음 이해와 관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바로 2번을 볼게요.
자, 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나의 밑줄친 니은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최소 유형 가정 기준의 측면에 쓰라고 나와 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를 근거를 쓰라고 하면 얘네들의 최소한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학생에게 지도해야 된다는 게 최소 유형 가정 기준과 관련된 개념이죠. 즉 교육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이 최소 유형 가정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친 니은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니은 내용을 보시면 민지에게는 미리 준비한 나뭇잎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죠. 정말 재밌는 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나뭇잎을 선택해서 학교 주변에 찾는 걸 하는데 민지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즉 얘는 다른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유형 가정 기준의 측면에서 논한다고 하면 학생의 선택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늘 나오는 게 정의, 개념을 쓰는 게 늘 나온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세우의 주의집중 특성과 관련해서 나의 밑줄치 디귿의 효과를 쓰라고 하는데 세우 같은 경우는 주의집중이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죠. 알다시피 주의집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가지 또는 3가지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적 주의집중과 그리고 주의의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 주의집중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근데 디귿 내용을 보시면 찍기 재료별로 점차 활동 시간을 늘려나가고 각 활동을 마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선택적 주의 집중 관련은 없고 주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요. 이 주의 유지가 주의 집중 시간과의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즉 주의 집중 시간과 관련된 전략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주의 집중 그리고 주의집중 시간, 그리고 주의집중 이동과 관련된 정동호 선생님 표가 있었잖아요. 그 표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적 주의집중과 관련된 전략을 봤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의집중과 관련된 유지 또는 주의집중 시간 관련된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주의집중 이동과 관련된 개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나의 밑줄친 릴과 밑줄친 미음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응기술 유형을 AIDD에서 제시한 11차 정의 그걸 쓰라고 얘기하는데 자, 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나뭇잎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주기 3.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화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부여하기 눈에 띄는 게 자존감과 책임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정의행동 기술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5.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얘들이 틀리거나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A, B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결정 관련된 특성이 자자심자잖아요. 이 자자심자 중에서 심리적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은 빠졌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내용이 2가지가 있죠. 자율성과 자기조절. 자, A. 나뭇잎 목록표에 세우가 찾고 싶은 나뭇잎을 스스로 표시하도록 지도함. 눈에 띄는 게 스스로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뭇잎 목록표에 세우가 자신이 찾은 나뭇잎을 표시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표시하는 거는 자기 조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A, B 내용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스스로와 그리고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문항 1번. 가의 밑줄친 기획을 대상으로 공을 차 목표를 맞추기 수업을 진행할 때 밑줄친 디귿의 역할을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은 뭐다? 네, 디귿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리고 기획은 뭐냐면 광각 시력을 가진 단순 시각장애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굳이 기억에서는 이 광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기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광각이 여기 녹여나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디귿의 역할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알다시피 시각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체육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청각적 보조와 그리고 촉각적 보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좋다. 이거는 청각적 보조고, 그리고 디귿 가이드를 목표물 뒤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고 돼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광각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광각 시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광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맹인데 알다시피 이거 기능적 정의에 본다고 광각은 빛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목표물 뒤에 배치할 때 이 가이드가 빛과 관련된 개념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각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광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내용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각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이드 역할을 써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 나와 같은 입체 복사 자료의 장점을 점자 그림 자료와 비교해서 한 가지 쓰고 2. 복잡한 시각 자료를 입체 복사 자료로 제작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나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거죠. 검은 점선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면 입체 복사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와 점자 그림 자료와의 비교해서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체 복사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뭐를? 그림 형태를. 근데 점자 그림 자료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점자 그림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자 그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림을 이렇게 점자로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힘들어요. 근데 이 나와 같은 입체 복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져서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러한 입체 복사 자료를 제작할 때는 유의점이 있는데 박수리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입체 복사기로 만든 자료를 그 책에서는 도들 색임이 된 성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도들 색임이 된 성그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복잡한 시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때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리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도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추가적 해설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입체 복사 자료를 제작할 때 유의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입체 복사 자료가 뭔지 그리고 점자 그림 자료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 책 내용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맹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각과 촉각으로 이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특정한 자료들을 만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촉각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촉각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뭐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뭐가 있다? 그 중에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촉각 자료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입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3D 프린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입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말 입체 복사기지 어떤 느낌이냐면 2.5D예요. 그러니까 편명도 있고 만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책에 따라서는 도들 색임이 된 성그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3D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 만질 수 있도록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페널티 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육과정 문제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B 내용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늘 나오죠.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보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잖아요. 이런 형태가 지금 중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초등에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면 될 게 교과부는 기준, 그리고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업 시수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15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군에서도 이 체육과 예술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문제 정답이라는 거.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출제되고 나서 좀 문제가 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1번 나의 기획에 들어갈 협력교수 유형을 쓰고 이 나의 밑줄 친 니은을 반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한 가지를 교사 역할 측면에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기획에 들어갈 협력교수 유형을 써야 되는데, 자, 일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혜, 진우, 세이로 구성된 소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지도를 하고요.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지혜, 진우, 세이를 소집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집단 두 가지로 구성하는데 한 집단은 대집단인데 한 집단은 소집단은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대항교사라고 얘기하죠. 이 대항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집단에 늘 들어오는 애들이 소위 말해서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소집단의 성격을 바꿔주거나, 즉 늘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잘하는 애들도 넣어주거나, 아니면 교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특수교사만 이 소집단을 맡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도 소집단을 맡을 수 있으면 이러한 낙인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11년 응용특수공학센터 캐스트에서 지시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중 A에 적용된 원리 한 가지를 쓰고 B에 제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요? 로마자 1, 2, 3뿐만 아니라 숫자 1에서 9에서 하위 유형까지 알아야 이 문제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A 내용을 보시면 교수 목적과 학습 목표를 뚜렷하게 부각,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를 위한 다양한 자료의 다양화, 성취 지향적 피드백의 증진.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9까지의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자 1, 2, 3은 기억하셔야 되고,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숫자 1에서 9까지 관련된 내용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캐스트가 얘기했던 이 버전 2.1보다 조금 더 높은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2.2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11년에 언급했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가 수업 때도 최근 버전을 알려줬잖아요. 2018년에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에 제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형에 쓰라고 하는데, 자, B 내용을 보면 이것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되냐면요,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 그리고 세이와 그리고 지혜, 진우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나 곱셈 구구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곱셈 구구는 배웠어요.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 곱셈 구구와 관련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연습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즉 새로운 내용을 학생에게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배웠던 내용을 반복, 숙달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반복 연습형으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타당하다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출제고로 나서 개인 교수형과 반복 연습형이
정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많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학습 목표 확인하기 한 번 더 다음 문제 그리고 정답이 이 개인 교수형에서 절차가 똑같거든요. 근데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연습하기 때문에 얘는 뭘 봐야 된다고 반복 연습형으로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하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문항 1번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기획에서 사과를 최소 대립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 발문의 예 한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최소 대립상 같은 경우는 이거 의사소통에서 얘기하는 최소 대립상과 그리고 청각장에서 얘기하는 최소 대립상이 다르죠. 의사소통에서 얘기하는 최소 대립상 같은 경우에는 음소를 하나를 바꾸어서 그 뜻이 변하는 음절이나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음 음소의 대체에 따라 낱말의 의미를 구별하기라고 하면서 낱말 카드를 주는데 사과예요. 즉 사과를 퇴소 대립상으로 지도 가져갈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냐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와 관련해서 하나를 바꾸면 되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 시옷을 바꾸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다과라고 했습니다. 뭐 시옷을 바꾸든 기억을 바꾸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되면 됩니다. 그 대신 이 시옷이나 기억을 빼고 이응으로 대체해서 말이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고은 선생님 우선 3판에 보시면 음절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응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특히 초성이 이응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응가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음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밑줄친 니은은 괜찮다, 웃다의 의미를 가지는 수어이다. 밑줄친 니은이 나의 밑줄친 시옷에 해당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수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게 괜찮다고요. 이게 웃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줄친 시옷, 즉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수어 단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각장애에서의 최소 대립상은 수어소에 해당하는 수형, 그리고 수위, 그리고 수동, 그리고 수향이 바뀌어서 그 뜻이 변하는 것을 수어에서의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괜찮다, 웃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이 손모양만 다르잖아요. 이 손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형이 다르죠. 즉 수형이 달라지고 그 뜻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쟤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뭘 써야 되냐면 수어에서의 최소 대립상의 정의와 그리고 괜찮다, 웃다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과정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4번을 포함한 이 3번 문제 전체 내용은 고은섬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책 내용을 본다고 하면 미음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한 단어밖에 안 됩니다. 어떤 단어? 편측성. 다시 말해서 크로스 보청기 같은 경우는 편측성 난청에 쓴다고 고은섬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책을 찾아보시면 이 편측성 난청과 그리고 누구한테 쓸 수 있다고 비대칭성 청각장애에서 쓸 수 있다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 좀 오류가 있어요. 쓸 거라면 두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두 단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의도는 편측성인데 실제 개념을 본다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비읍의 작동 원리를 쓰라고 하는데 크로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좋은 귀로 돌려줘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달해줘서 늘 좋은 귀로만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위 크로스 보청기가 있고 바이 크로스 보청기가 있죠. 단위는 편측성이 그리고 바이는 비대칭성이 쓴다는 것 정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크로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두경 효과 감소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다음은 나의 밑줄친 이응에 해당하는 지원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발을 고쳐서 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틀린 내용은 B가 틀렸고요. 여기 보시면 밑줄친 이응 같은 경우는 연지가 바람직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갖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돼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투바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중문화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단일 언어 사용자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언어, 즉 수어를 1차 언어로 하고 2차 언어로 국어, 구화를 가르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단일 언어가 아니라 다중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게 이 이중문화, 이중언어 접근의 특성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전체 내용이 다 뭐다? 네, 초과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적 내용으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문항 3번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습장에 나와 있는 오류 분석으로 이제 이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을 보시면 받아올림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초과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5번 문항.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 같은 경우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나의 밑줄친 니은에서 적용한 환경 구조화 전략이다. 선택의 기출문제, 유특문제 살펴보시면 이 환경 구조화 전략의 두 가지 예로 여기 나와 있는 A와 B를 언급하고 있죠. 알다시피 시간의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물리적 구조화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니은이 뭐냐? 나의 니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서 순서에 따라 학생이 직접 손빨래하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 구조화를 하는데 물리적 구조화는 손빨래의 활동 영역을 칸막이로 표시할 수 있고요. 시간의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서 순서에 따라 학생이 직접 손빨래하기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거나 그리고 시간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에는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림 일가표 이런 내용을 써놨죠. 그래서 시각적 일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문항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나의 밑줄친 니은에서 사용한 과제 분석 내용과 후진형 행동 연세 지도 순서의 A다. 1. A의 올바른 지도 순서를 기호를 쓰고 이 후진형 행동 연세의 특징을 학생의 강화제 획득 빈도 측면에서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과제 분석을 하고요. 우리는 행동 연세를 가르칠 수 있는데 요즘 책 같은 경우에는 행동 연세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진형 행동 연세 그리고 후진형 행동 연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전진형 행동 연세 하이용으로 전체 과제 제시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진형, 후진형 같은 경우는 과제 분석을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가르치냐 그리고 뒤에서부터 가르치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앞에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전진형은 맨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서는 중간에 끝나요. 근데 후진형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단계가 늘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강화제 획득 빈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강화제? 자연적 강화제. 즉 전진형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단계만 자연적 강화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일회적 강화제를 받는 반면 후진형 같은 경우는 처음이든 끝이든 늘 자연적 강화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이거 두 개 비교할 때는 이 자연적 강화제를 얘기한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6번의 1번은요. 소위 말해서 수능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여기 조건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친 기억의 근거, 미음이 뭐냐? 미음은 표현 언어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수용 언어도 발달하고 표현 언어도 발달했다라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거를 언어의 형식과 내용 관계의 의미에서 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형식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의미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수용 언어 같은 경우에는 형식은 본인이 그렇게 몰라도 되고요. 의미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획부터 리을을 해석하시면 되고 해석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아빠 어딨어라는 말을 듣고 아빠를 바라보면 아바바라고 함. 즉 얘는 지금 아빠 어딨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의미는 알았어요. 근데 표현할 때 뭐라고 했다고 어느 형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표현으로 발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음운 변동 분석 결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오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음운 오류와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긴장음악, 탈긴장음악, 기식음악, 탈기식음악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 문제고 따라서 유특과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어차피 답이 있으니까 답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기식음이 뭔지, 탈기식음이 뭔지, 긴장음이 뭔지, 탈긴장음이 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밑줄친 시옷과 밑줄친 이연의 실시 목적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 시옷과 이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 나오냐면 이거 얘네들 저기 나오죠. 우리말 조음은 검사 유탭에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유탭에서는 자음 정확도 그리고 모음 정확도 라고 해서 하나와 음운 변동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고운섬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음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음을 산출했냐 산출하지 않았냐 이거를 보는 반면 음운 변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오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운 변동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일반화 전에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운섬책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생각하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은 밑줄친 지읒을 위한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발을 고쳐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읒. 지우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 같은 경우 주로 2-3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말함. 기본적인 단어를 배워라는 수준임. 대부분 조사가 생략하는 문제 형태를 보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발달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 이어문 시기, 2단어 시기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A. 말을 천천히 하고 중요한 단어에는 강조를 준다. 그래야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겠지. B. 발음을 분명히 하고 질문이나 지시의 경우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당연한 거고요. C. 구체적이고 일상적 단어를 사용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는 이미 알고 있는 말로 바꿔들여준다. 당연한 말이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D입니다. 자, 새로운 단어는 전보식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폐쇄형 질문을 줄여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생활 내용에 비해 특히 표현으로 발달에 더 지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 언어는 어느 정도 괜찮고 표현 언어가 더 안 좋은 건데 지금 얘 말하는 게 2-3가지로 얘기할 뿐이지 듣는 거는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보식 문장으로 반복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렸고요.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이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수용 언어 능력 어느 정도 괜찮다 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전보식 문장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폐쇄형 질문을 주로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폐쇄형 질문을 하면 의사소통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순 언어장에서 뭘 배웠다고? F의 지문법을 배웠죠. 특히 F의 지문법 같은 경우는 1어문과 2어문 시기에 쓰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할 기회나 말을 못할 뿐이지 말을 잘 못하는 건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할 기회가 없고 조례 있게 할 수 없을 뿐이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FA 지명법을 생각한다고 하면 폐쇄형 지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뉘앙스상을 본다고 하면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FA 지명법을 포함한 폐쇄 지문이 아니라 개별형 지문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앞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앞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중등 전공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